강의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바로 파괴적 혁신이라는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 예. 이 워딩 자체가 무겁네요, 좀. 이게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네. 되어 있는데 원래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사람이 네. 1995년에 HBR이라고 하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여기서 이제 글을 썼어요.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된다. 처음으로 쓴. 예, 1995년이에요. 파괴적 혁신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모 기업 회장이 말한 이제 만원 빼고 다 바꿔랑 얼추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달라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 2015년에 다시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글을 기고를 했는데 오래 쓰네요, 여기다가. 예, 네.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더나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혁신을 얘기하면 다 파괴라고 그런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지금 상훈 씨가 그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게 그 파괴적 혁신이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파괴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사장들이나 임원들도 혁신하겠다 그러면 다 파괴 뭐 떠들고 다니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파괴적 혁신이 뭐냐? 이게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혁신하면 뭐예요? 바꾸는 것. 일단 뭐 바꾸는 거잖아, 그죠? 네, 네. 예, 근데 파괴적 혁신은 이 좀 조건이 있어요. 작은 기업이 적은 자원을 이용해서 기존 기업에 도전을 하는 어떤 절차 혹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냐면 저가 시장이나 신규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상품. 자, 예를 들면 만약에 태진 씨가 네. 아주 큰 기업의 CEO야. 근데 회사 근처에 아주 작은 회사가 하나 스타트업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예전에 태진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주 조악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고 가격도 너무나 싸고 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아주 저가라도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시장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옷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어디에 가면 또 뭐 몇천 원, 만 원짜리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런 네. 거잖아요. 제가 지금 스펙트럼은- 입고 있는 거 9,900원에 3장 나오는 건데 아,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 티셔츠. 맞아요. 그렇죠. 많이들 사니까. 많이 네, 사니까. 네. 그런 시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은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큰 기업을 따라잡게 돼요. 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기업을 먹어버려요. 시장을 다 장악해버려요.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아. 이게 파괴적 혁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과 다르죠.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어떤 말이 이 경영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냐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 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 이노베이터스 솔루션이라는 책에 나왔던 사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10수년 전에 집에 보면 잉크젯 칼라 프린터가 네.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커다란 거. 예. 그죠?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앱손을 많이 썼어. 오. 앱손. 와. 기억나요? 앱손. 네, 네. 네. 추억의 이름. HP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HP가 가만히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아니 앞으로는 칼라 프린트 시장이 집에서 이 홈 프린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프린트를 만들자.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아예 독립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보내듯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너네들은 흑백 프린터 쪽하고는 급지서부터 잉크 만드는 것까지 그 무엇도 협조하지 말아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별동 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회사 아니지만 네네네. 안에다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칼라 프린터가 HP가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10년, 그러게요. 10수년 진짜. 전부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말이 남이 나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파괴하자.
근데 이게 한 번도 파괴적 혁신 이론을 읽어보지 않은 양반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아, 그럼 파괴적 혁신이 그냥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 정말 몸을 깎는 노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예,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테슬라 알죠? 테슬라. 네. 테슬라. 저 방송 때 테슬라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네,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혁신적이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상훈 씨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시장이나 저가 시장에서 아주 볼품없는 상품을 만드는 게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라고.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게 포인트. 시작하자마자 럭셔리 시장으로 정확하지 들어왔잖아요. 않지. 럭셔리 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크리스텐슨 교수의 2015년 칼럼에 의하면 테슬라의 운명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반인들은 테슬라 하면 혁신적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선도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뭐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 모델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라면 다른 럭셔리 브랜드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산량에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자금력에서도 밀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혁신 기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버도 혁신 기업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 시장을 조금 더 바꿔서 만든 점진적인 시장이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도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 듯 하지만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교수의 주장에 따른 적합한 기업과는 거리가 먼 거네요. 그 적합한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파괴적 혁신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커다란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얘네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기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네들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커질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무턱대고 우리는 뭐 파괴적 혁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구호는 아닌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왜 눈을 뜨고서도 파괴적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 걸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주변에 직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아까 제가 큰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어떨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큰 기업은 보통 고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많이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네.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좀 더 우리는 더 빠른 거, 화면이 좀 더 큰 거, 또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위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자동차는 점점 더 안전하고 크고 좋고 싸기도 하고 뭐 그런 차들을 더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퀄리티를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시장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이 나타나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CEO 입장에서 너무나 제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나 마케팅 차원에서 반드시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맞아요. 예. 그다음 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의 주주혁명. 네. 예.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CEO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기업이 어떤 신규 시장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주주가 득달같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리죠. 할 수 없다고. 네. 파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해도 그 회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모른 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주제가 뭐죠 오늘? 오늘 디커플링, 커플링. 디커플링. 예. 커플링 반지? 1995년에 파괴적 혁신 이론이 나왔잖아요. 네, 저번에 배웠었죠. 예, 그죠? 네. 시간이 지나서
디커플링이란 이론이 나왔는데 파괴적 혁신 이론보다는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다. 앞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더 얘를- 진보된 이론인가요? 진보된 이론이라고 좀 봐줘요. 쉬운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시장을 정말 파괴하는 건 기술이 파괴하는 거예요? 기술, 정말 시장을 앞서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신기술은 정말 비즈니스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세이라 교수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증거를 대볼게요. 네. 자,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또 달러 쉐이브 클럽. 네. 달러 쉐이브 클럽 알아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질레트를 거의 무너뜨린. 아, 질레트는 정말 철옹성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질레트는 대단한 회사잖아요. 네, 사실은. 면도 하잖아요. 네, 네. 면도를 해보면 가장 구차는 게 뭐예요? 면도 면도기를 사는 거예요. 아, 사고 날 갈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달러 쉐이브 클럽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네. 그 면도 날과 면도기가 함께 이렇게 와요. 아. 면도 거품도 오고. 아 저절로 한번 요즘 유행하는 거구나.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걸로 질레트가 그냥 한 방에 갔다니까. 나도 사고 싶다. 그죠?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달러 쉐이브 클럽. 이거 100% 대박인데. 아마존,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신기술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우버에 대단한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동영상을 진짜 스트리밍 서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술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마존 그냥 물건 파는 그쵸.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달러 쉐이브 클럽 4개의 기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의 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이죠. 구독 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국한된 거고 네.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누가 사요? 누가 거기를 따라가요? 고객이 고객.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이라는 얘기예요. 아, 자, 그런데 왜 디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커플링을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커플돼 있는 거를 해제한다는 건데 네. 원래는 CVC라는 용어가 있어요.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고객이 뭐가 필요해, 물건을 사야 돼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야 돼라고 했을 때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한 다음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형태예요. 평가, 선택, 구매, 소비. 소비. 그렇죠. 이 CVC 중에 일정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그것만 쏙 빼오는 거야. 편집하듯이 영상 네. 편집하듯이. 그것만 속 빼와서 내가 그거를 사업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이 테세이라 교수의 말에 의하면 디커플링 이론으로 보면 모든 혁신 기업들의 사례가 다 설명된다는 거죠. 아, 아마존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 아마존이 아닌 매장. 아무데나. 아무데나 들어가서 바코드를 딱 스캔하잖아요. 네. 그럼 아마존에서의 비교 경쟁 가격이 떠요. 나 지금 그 지구의 협파 그거. 대단하잖아. 네. 대단하잖아.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열받은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죠? 베스트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가전제품 많이 파는 회사예요. 네네. 베스트바이가.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네. 경영진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는 매장 내 와이파이를 없애버렸어. 아마존 어플을 실행 못하게.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무한제 요금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바코드도 바꿨어요. 자기네들 전용으로 바코드를 만들어갖고 붙이고 그럼 더 고립될 것 같은데? 상품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아마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마존 입장으로 한번 좀 봅시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베스트 바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펴보고 고르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매 절차까지를 그것만 싹 빼간 거예요.
그거만 싹 빼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아이템으로 만든 거야.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 상훈 씨는 게임 해요? 저 게임 덜어 합니다. 덜어 합니다. 네. 그 트위치? 네. 트위치예요. 트위치가 아마존에 10억 달러에 팔렸어요. 아, 아마존 근데 한테. 아마존한테 아. 사실은. 근데 트위치는 게임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객들의 게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딱 떼와 가지고 아이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잘 치고 들어갔네. 그 경쟁자가 생겨날 때는 똑같은 거를 다 하는 경쟁자가 생겨나지 않아요. 중간에 잘 치고 들어가서 나만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혁신 기업들은 기업의 모든 과정을 다 따라하지 않고 네. 일부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네. 자기 나름대로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이게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고객은 그걸 왜 원하느냐? 자, 제가 이 꼬리곰탕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처음 했던 방송일 거예요. 고객한테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줄이는.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죠? 베스트바이 매장에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나 물건을 무겁게 들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고 싶지도 않고 좀 더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점에서의 모든 노력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은 고객한테 있는데 고객들은 트위치에서 보는 화면을 나는 더 좋아. 그 게임 화면들을 보는 게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또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택시를 만들지도 않고 호텔을 짓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들을 다 끌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바이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네. 베스트바이 입장에서는 그럼 아마존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뭐죠 그게? 식당을 차리나? 아니죠. 아니에요. 체험? 체험이에요, 체험. 와. 체험? 어떤 체험? 고객 체험. 그러니까 제품을.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스트바이가 삼성전자를 찾아왔거든요. 삼성전자 찾아와서 네. 야, 우리 고객들은 정말 많이 오니까 여기 머무는데 여기에 전시를 해라. 대신 자리를 크게 마련해 줄 테니까 자리 값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마존하고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야. 야. 잘했어. 새롭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가치 활동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내가 디커플링 해올 거냐를 뭐가 올 것이냐. 찾아야 되는 거. 그걸 제대로 찾으면 고객들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 엣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지전략. 엣지 전략. 엣지 전략. 이게 참 생소한 단어예요. 엣지. 그치, 가생이. 방송을 하기 전에 상훈 씨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한 50만 명, 100만 명이 되었다. 와. 만약에 50만 명, 100만 명이 늘었다 하면 뭔가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 굿즈.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파생된 어떤. 네. 파생된 상품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엣지 전략이. 그게 엣지 전략. 아. 엣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투자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가공해서. 재가공도 재가공도 필요 다르구나. 없어. 그냥 다르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파괴적 혁신 이야기를 할 맞습니다. 때 네네. 기업들은 이런 거에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기업이 할 뭔가 혁신은 새로워야 되고 뭐 대단해야 되고 뭐 아주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신상품을 만들어서 네. 뉴스에 날 것 같은 뭐 그런 거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엣지 전략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훨씬 더 노력과 투자 없이 돈을 너무나 쉽게 번다. 야, 이게 꿈꾸는 삶인데. 맞습니다. 이 엣지 전략을 펼치기까지의 노력은 뭐 당연한 거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엣지 전략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제품 엣지, 제품 네. 엣지. 두 번째가 여정 엣지, 세 번째가 사업 엣지예요. 제품 엣지부터 보면 네. 제품 엣지의 전형적인 사례가 사실은 애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 주변 액세서리 기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제품에는 보면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옵션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옵션을 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뺄 수 있는 게 있나?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항공사들이 네. 비행기 티켓을 팔 때 옵션을 뺀 상품들을 팔기도 해요. 호텔 갈 때도 조식 필요 없는 거. 이런 그렇죠, 맞아요, 서비스. 맞아요. 아하. 그게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것과 제품 기준 자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객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뭔가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옵션을 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제품 엣지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여정 엣지. 여정에 이게 여정 궁금해요. 엣지. 여정 엣지는 뭐냐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네. 항공편을 구매한다. 비행기 티켓을 하면 태국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태국을 가는 목적은 태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항에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항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교통편까지도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한항공의 그 티켓팅을 하고 무슨 제주도 티켓을 딱 끊게 되면 네. 티켓과 포함된 여행 상품을 호텔 상품을 뭐 알려준다던가 네. 또는 렌터카를 또 알려준다던가 뭐 그런 정보들이 계속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만약에 정보가 좀 더 공개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면 아마 이것도 보다 적극적인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여행 갈 때 항상 우리가 했던 것들인데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여정 엣지구나. 그리고 그 미국에 보면 홀푸드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홀푸드요? 홀푸드 마켓이라고 1978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네. 아주 신선한 그 프레시한 식품들을 팔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고객들 대상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이 네. 엄청나요. 이 매출이 1년에 27억 달러.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3조 정도의 매출. 3조. 엄청난 시장이네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예. 이 홀푸드 마켓의 매출의 20%를 그 먹을거리로 차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런 역할들이 매출을 부리겠어요? 그것도 보면 고객 여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을 보다가 밖에 나와서 밥을 사 먹지 말고 그냥 어차피 밥 먹을 거잖아 너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라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장사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고객 여정을 쭉 살펴보고 고객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제 사업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사업 엣지인데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부산물로 수익 창출하기예요. 부산물로 수익 창출. 약간 부속고기 이런 느낌인가요? 부속고기는 아닌 것 같고 작은 발이 입술 같은 건가? 이것도 팔 수 이것도 먹. 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다 버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끓여 먹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사골.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뭔가 부산물일 수 있죠. 그 석유를 정제를 하면 여러 단계로 나오잖아요. 네. 아스팔트도 사실은 석유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찌꺼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어디다 팔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주 넓은 밭이 있다면 네.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를 끼운다든지 뭐 엣지 전략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아마존 전체 영업 이익률의 70%를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맡아요. 상당한 비중이네요. 맞아요. 사실 아마존 리테일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어차피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거고 네.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웹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부터 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AWS가 시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1위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사업 엣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정리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꽁으로 먹기? 꽁으로 먹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큰 투자가 아니라 예. 기존의 투자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고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 엣지를 만들고 있는 네. 애플의 그 액세서리들의 라인업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대단한 것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대단한 것들이 아닌데 맞아. 굉장히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꽁으로 먹기라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런 단어를 자꾸 입에 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거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은. 네. 큰 투자와 노력 없이 만드는 게 사실은 엣지 전략인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는데 또 엣지 전략은 선택된 기업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일종의 네. 팬층이 있는 투자원. 예. 고정된 팬층이 있는 거예요. 충성도가 없으면 이것도 예. 못 쓰지. 엣지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예전에 우리가 파괴적 혁신 다뤘었잖아요. 네네. 근데 엣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안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큰 투자가 없기 때문에 또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일이기는 한데 실제 엣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무시할 그러니까 수가 없구나. 기업들은 보통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계속 잘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굿즈를 만든다던가 이런 거는 야 그런 건 뭐 우리가 꼭 해야 돼? 뭐 가오에 맞지 않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오라는 말 쓰셔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가오 안 되는 건가? 기업의 본의에 맞지 않는 뭐 그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기업의 수익을 아주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엣지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보일 수 있고 네. 다르게 물건을 팔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